홍길동전 1회 길동 태어나다. 때는 조선조 세종대왕 시절, 홍씨성을 가진 재상 홍대감이 한양 땅에 살고 있었다. 홍대감은 대대로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로 과거에 급제해 이조 판서에 올랐고 그 명성 또한 자자했다. 더구나 충효를 겸비해 그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질 정도였다. 홍대감은 아들 둘을 뒀는데 큰아들 이름은 인형으로 정실부인 유씨의 소생이었고 작은아들 이름은 길동으로 하녀인 춘섬의 소생이었다. 홍대감은 작은아들, 즉 홍길동을 낳기 전에 꿈을 꾸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진동하고 청룡이 수염을 거꾸로 달고 홍대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놀라서 깨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용꿈이라. 분명 귀한 자식이 태어날 게야. 홍대감은 그 길로 내당으로 향했다. 정실부인 유씨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부인과 사랑을 나누려고 했다. 하지만 부인 유씨는 대감, 체면과 위상이 높은 대감께서 어찌 이래도 어리석고 경박하게 행동하십니까? 전 대감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씨 부인은 홍대감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홍대감은 무안해졌다. 그리고 분했다. 그는 부인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사랑채로 나가 분을 사귀고 있었다. 그때였다. 춘섬이 차를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섰다. 춘섬은 홍대감의 몸종이었다. 고요한 분위기를 틈타 홍대감은 춘섬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사랑을 나눴다. 이때 춘섬의 나이 18이었다. 홍대감에게 몸을 허락한 뒤 춘섬은 문박 출입도 삼갔고 그 누구와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홍대감은 춘섬을 첩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10달 뒤 춘섬은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아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비범해 영웅호걸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홍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아기 이름을 길동이라 지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스럽기도 했다. 길동이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길동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어느덧 8살이 됐다. 길동의 청명함은 실로 출중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였다. 홍대감은 길동을 더욱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길동은 몸종에게서 태어난 근본이 천한 자식이었다. 그래서 홍대감은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면 곧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길동은 집안의 하인들에게마저 천대를 받았다. 길동은 뼈에 사무치는 원통함과 분에 겨워 마음을 바로잡지 못했다. 어느 가을 보름날 밤, 달빛은 밝았고 바람은 고요했다.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을 밀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탄식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세상 공명을 얻지 못한단 말인가. 내 차라리 병법을 배워 칼을 차고 동서남북을 정벌하리라. 대장부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리라. 나는 어찌 이리도 외롭단 말인가.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건만
아버지라고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이 원통함을 어쩐단 말인가. 길동은 그 길로 뜰에 내려가 검수를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때 길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길동의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대감이었다. 홍대감은 즉시 길동을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길동아, 이토록 밤이 깊었거늘 왜 아직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느냐?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만든 것 중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하다 했습니다. 헌데 소인에겐 그 귀함이 없으니 제가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너 이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소인 역시 당당히 대감의 정기를 받아 사내로 태어난 몸입니다. 아버님이 낳고 어머님이 기른 은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어찌 저 같은 놈을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길동의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길동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홍대감은 길동이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길동을 위로해주면 그 마음이 방자해질까봐 일부러 크게 꾸짖었는데, 너 이놈, 우리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만이 아니거늘 네 놈은 어찌 이리도 방자하단 말이냐? 앞으로 그런 말을 또다시 입에 올린다면 내 두 번 다시는 네 놈을 보지 않을 게다. 고얀. 길동은 감히 한마디를 덧붙이지 못했다. 다만 엎드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길동은 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없이 슬퍼했다. 본디 재주가 뛰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길동이었지만 그날 이후 길동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밤이면 밤마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생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어미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말했다. 소자, 전생에 어머니와 인연이 두터워 연생에서 무죄가 됐으니 그 은혜 만극합니다. 허나 소자의 팔자 기구에 천한 몸이 됐으니 품은 한이 깊습니다. 대장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의 천대나 받으며 살진 않겠습니다. 소자, 이제 어머니 슬하를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염려치 마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유, 길동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재상 집안에 천한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 어디 너뿐이더냐? 길동아, 어찌 그런 마음을 품어서 어미 애간장을 태우는 게야? 응? 어머니, 그 옛날 장길산 역시 천한 소생이었지만 생모를 떠나 운봉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아 그 이름을 후세에 남겼다 들었습니다. 소자도 장길산을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안심하시고 뒷날 좋은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요즘 곡산어미,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를 지켜봤는데 대감님 총애를 잃을까봐 저희 모자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곡산어미가 어머니께 큰 화를 입히진 않을까, 전 다만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어머니, 제 걱정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길동이 말한 곡산어미, 즉 홍대감의 둘째 부인은 곡산 출신의 기생으로 이름은 초란이었다. 그녀는 몹시 교만방자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으로 모함을 꾸며 홍대감에게 이르곤 했다. 그녀 초란으로 인해 홍대감의 집안이 늘 시끄러울 정도였다.
초란에겐 홍대감 소생의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길동을 낳은 춘섬을 늘 시기 질투했다. 더구나 홍대감이 길동을 귀하게 여기자 그녀의 불만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초란은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길동이란 놈, 내 언젠간 너 없애버리고 말겠어. 드디어 초란의 음모가 시작됐다. 그녀는 즉시 무녀를 불러들였다. 이보게, 내 한몸 편하려면 길동이를 없애는 수밖에 없겠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네 은혜는 후하게 갚겠네. 어때? 할 수 있겠는가? 무녀 역시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이런 계책을 세웠는데 흥인문 밖에 관상을 아주 잘 보는 여자가 있는데 그 점쟁이를 홍대감에게 소개해 길동에 대한 앞뒤를 눈앞에서 본 것처럼 고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홍대감이 길동을 없애라고 할 것이고 그때 어찌어찌해서 길동을 처치하면 된다는 계책이었다. 이에 초라는 크게 기뻐하며 무녀에게 은전 50냥을 주었다. 그리고 무녀는 즉시 점쟁이를 데려오기 위해 흥인문 밖으로 떠났다. 이튿날 홍대감은 마침 안채로 들어와 부인과 길동의 비범함을 칭찬하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홍대감에게 큰절을 했다. 홍대감이 의아해하며 그 여자에게 물었다. 너는 뭐하는 안악인고? 왜 나를 찾아왔는가? 소인은 관상쟁이인데 대감께 고할 말씀이 있습니다요. 이 말을 들은 홍대감은 불현듯 길동의 장래가 알고 싶어졌다. 홍대감은 즉시 길동을 불러 그녀 관상쟁이에게 보였다. 그녀는 길동의 관상을 찬찬히 살펴봤다. 그러고 나서 일부러 짐짓 놀란 척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총각 길동의 관상을 보니 천하 영웅이요 일대 호걸이 될 상입니다. 한데 다만 신분이 낮으니 왜 그러느냐? 무슨 말인지 바른대로 이르지 못할까? 홍대감은 길동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다. 홍대감과 단둘이 남자 그녀가 입을 열어 은밀히 말하기를 또 그러니까 어서 말하라. 어서. 공자가 장성하면 장차 가문을 멸망시킬 화를 가져올 겁니다요. 하니 대감께선 이 점을 유념하셔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홍대감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팔자를 어찌 피하겠는가? 너는 내게 했던 말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치 마라. 절대. 알겠느냐? 그 후 홍대감은 길동을 산속에 머물게 했다. 그리고 길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엄격하게 감시했다. 영문을 알 리 없는 길동은 왠지 더욱더 서러운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길동은 오히려 이렇게 마음먹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 기회에 학문을 익히고 무예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길동은 병법서인 육도삼약을 탐독했다. 그리고 천문지리에 대한 서책도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길동의 소식을 접한 홍대감의 근심은 깊어만 갔는데 길동이가 본디 재주는 많은 아이인데 헌데 제 분수에 넘치는 뜻을 품기라도 한다면
혹시 관상녀가 말한 대로 화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무렵 한편에선 길동을 향한 또 하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홍대감의 애첩 초란, 그리고 그녀의 하수인인 무녀와 관상녀. 그들은 또다시 길동을 제거하기 위한 계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 계책은 다름 아닌 자객을 내세우는 일이었다. 특제. 그들이 불러들인 자객의 이름이다. 초라는 전후 사정을 특제에게 소상히 일러줬다. 그런 다음 홍대감을 찾아가 이렇게 꾸며댔다. 대감, 며칠 전에 관상 보는 여인이 알아맞힌 일들이 귀신 같으니 대감께서는 길동의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허니 어쩌겠느냐. 왜? 무슨 방도라도 있느냐? 응? 대감, 길동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요? 왜야? 길동일 없애? 일은 내 소관이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말거라. 이렇게는 말했지만 홍대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홍대감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결국 그는 알아눕고 말았다. 정실 유씨 부인과 장자 홍인영이 크게 근심하여 어쩔 줄을 모르자 초란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상공의 병이 깊어진 것은 길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생각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으면 상공의 병환이 쾌차할 뿐만 아니라 홍씨 가문도 보존될 것입니다. 어찌 이를 생각지 않으시고 질질 끄십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천륜이 지극히 중한데 어찌 그런 일을... 제가 들었는데 특제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기를 도간에 든 쥐 잡듯 한다는데 그자한테 은전이나 쥐어주면 길동이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할 겁니다. 부인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정실 부인 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사람이 참아 못할 짓이다. 허나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이고 둘째는 상공을 위해서이고 셋째는 집안을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겠구나. 네 생각대로 하거라. 초라는 뛸 듯이 기뻤다. 그녀는 즉시 자객 특제를 불러들였다. 2회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드디어 특제가 나타났다. 그는 홍길동을 제거할 자객이었다. 특제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 그 무렵 길동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대감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산사에 칩거하라는 명이 너무도 엄해 어쩔 도리조차 없었다. 길동은 서책을 펼쳤다.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이상하군. 까마귀는 밤에 울지 않는데. 불길해. 길동은 팔괘를 펼쳐 점을 쳐봤다. 기이한 점괘가 나왔다. 불길함을 예감한 길동은 둔갑수를 써서 주위 동정을 살폈다. 잠시 후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특제였다. 길동은 급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났다. 그러자 집은 온데간데 없고 주위는 온통 첩첩산중으로 바뀌었다.
특제는 길동의 신비로운 조화에 몹시 놀라며 비수를 감췄다. 그는 도망치려고 산 위쪽으로 난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길은 층층 절벽으로 변해 있었다. 특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그는 사방으로 우왕좌왕하다 문득 아득하게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를 들었다. 난데없는 피리 소리였다. 누군가 나귀 등에 앉아 피리를 불며 다가오고 있었다. 홍길동이었다. 홍길동은 특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엄하게 꾸짖었다. 네 이놈! 네 놈은 어찌 날 죽이려 했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는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 나서 길동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치 큰 비가 내리듯 모래와 돌멩이가 사방에서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홍길동, 난 단지 하수인에 불과하다. 널 없애려고 한 건 초란이란 년이야. 그리고 네 아비 홍대감도 허락한 일이니 원망하지 마라. 특제는 칼을 빼들고 길동을 향해 달려들었다. 길동은 요술을 부려 특제의 칼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특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 감히 누구 탓을 하느냐? 모두가 재물을 탐해 살인을 일삼는 네놈 짓일 뿐이다. 너같이 극악무도한 놈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특제의 머리채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길동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길동은 그 길로 어디론가 향했다. 그곳은 관상녀의 집이었다. 길동 앞에 관상녀는 초주검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이에 길동은 내 인연, 너는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초란이를 사주해 나를 죽이려 했느냐? 니년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길동은 눈을 들어 밤하늘을 응시했다. 은하수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달빛은 희미하게 비추어 서글픈 길동의 가슴을 더욱더 서글프게 만들고 있었다. 정신을 추스른 길동은 초란을 떠올렸다. 복수심이 가슴에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를 해칠 순 없었다. 그 여자를 죽일 순 없다. 그래도 초란은 내 아비가, 아니 홍대감이 사랑하는 여자니 이 복수심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길동은 복수의 칼을 내던졌다. 홍길동은 멀리 떠나 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길로 길동은 홍대감 집으로 향했다. 홍대감 침소 앞에 다다른 길동은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고쳐 잡았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홍대감이 방문을 열어젖혔다. 홍대감은 길동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네가 얘까지 어인일이냐? 산에서 언제 내려왔느냐? 어서 구하지 못할까?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뵙습니다. 소인, 일찍이 부모님께서 낳아 길러주신 은혜 만분의 1이나마 갚으려 했습니다. 허나 집안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 소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대감님을 맺을 길이 없으니 이제 하직을 구하고 멀리 떠나고자 합니다. 내게 대체 무슨 병거가 있어 집을 버리려 하느냐? 날이 밝으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하면 대체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으니 대감께서 버린 이 자식이 어찌 갈 곳을 정해뒀겠습니까? 길동은 눈물이 쏟아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홍대감은
길동이 측은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다. 내가 왜 네가 품은 한을 모르겠느냐? 자, 길동아,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도록 해라. 길동은 다시 한번 홍대감에게 큰절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대감님, 아니, 아버님. 소자의 가슴 절절한 한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허나 소자는 이 길로 떠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아버님께선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아버지. 길동은 큰절을 올리며 홍대감, 아니 아버지에게 하직을 고했다. 홍대감도 더 이상 길동을 붙들 수 없었다. 다만 무사하기를 당부했다. 홍길동은 어머니의 침소로가 어머니에게도 이별을 고했다. 어머니, 소자 지금 어머니 슬하를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뵈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부디 귀한 몸을 잘 보살피십시오. 어머니. 길동아, 네 정녕 이 길로 떠나려느냐?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늘 그리웠는데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민 어찌 살라고. 어디 있든 부디 몸성이 잘했거라. 길동은 다시 한번 어머니께 큰절을 올렸다. 뒤돌아서 집을 나서니 멀리 구름에 가린 산이 눈에 들어왔다. 정처 없는 길을 떠난다 생각하니 길동의 눈에 산 그림자가 더욱더 서글프고 가련하게 비쳐 보였다. 그즈음 홍대감의 첩 초라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길동에게 보낸 자객 특제가 감감무소식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길동은 간데없고 특제와 관상녀의 시체만이 방 안에 있다고 하자 초란이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상공께 아뢰었다. 홍대감이 크게 놀라 얼굴빛이 바뀌며 말했다. 어젯밤 길동이 찾아와 슬피 울며 하직 인사를 하기에 그저 그런 줄만 알고 있었거늘. 그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큰아들 인형이 자신의 잘못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홍대감이 더욱 분노하여 한편으로는 초란을 잡아내치고 한편으로는 두 시체를 몰래 없앴으며 종들을 불러 이번 일에 대해 일절 발설치 말 것을 엄명했다. 그 무렵 홍길동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어느 경치 좋은 마을에 당도했다. 길동은 마을 안쪽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바위 아래쪽에 바윗돌을 잘라 만든 출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길동은 가만히 성문을 열어봤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게 펼쳐진 땅 위에 수백 호의 인가가 즐비했다. 사실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이 흘깃 홍길동을 쳐다봤다. 그들 중 하나가 길동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내 길동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반겨 맞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온 니쇼? 여긴 영웅 호걸들만 모여 사는데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했어. 보아하니 용감하고 힘도 셀 것 같은데 우리랑 뜻을 같이 하겠소?
뜻을 같이 하자는 말은 같이 도적이 되자는 말의 다름 아니었다. 그의 말에 홍길동은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 넙죽 절을 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한양 홍판서의 처첩 소생 길동이라 하오. 집안의 천대가 싫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요. 헌데 우연히 이곳에 들어와 영웅호걸들의 동료가 되자고 하니 어찌나 감사한지. 정말 고맙소. 고맙습니다. 감사치레는 아직 이루. 저기 저 바위돌을 들 수 있겠소? 저걸 들면 우리 편에 끼워주겠소. 사내 대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하나 못 들겠소. 자, 잘 보시오. 길동은 저만한 돌이라 했지만 바윗돌은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무게만도 좋기 천근은 나가 보였다. 길동은 바윗돌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바윗돌을 거뜬히 들어 올렸다. 더구나 바윗돌을 든 채 수십 걸음을 걸어갔다. 그리고 공깃돌 던지듯 바윗돌을 멀리 내던졌다. 도적들이 한꺼번에 홍길동에게 달려들었다. 과연 장사 중의 장사로세. 우리 수천 명 중에 저 바윗돌을 드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하늘이 도우셔서 장구를 주셨구려. 도적들은 홍길동을 상석에 앉혔다. 그런 다음 술을 차례로 권했다. 그리고 백마를 잡아 그 말의 피로 맹세를 하고 굳은 언약을 맺었다. 길동은 그들, 도적들과 하루 종일 신명나게 놀며 즐겼다. 이후로 홍길동은 그들과 더불어 무예를 연습하고 단련했다. 또한 수개월 내에 군법도 정비했고 엄격한 규율도 제정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적의 무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홍길동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저 장군님, 우리가 전서부터 합천 해인사를 덮쳐 재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요. 헌데 지략이 부족해서 이 실행에 옮기질 못했습죠. 이참에 해인사를 덮칠까 하는데 이 장군님 의중은 어떠십니까요? 걱정 말게. 내 장차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허니 그대들은 내 지휘를 따르도록 하시게. 홍길동은 푸른 도포에 허리엔 검은 띠를 두르고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부하 몇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해인사의 당도에 동정을 살피고 오겠다. 홍길동의 당당함은 가히 재상가의 자제다운 것이었다. 길동은 즉시 해인사로 향했다. 해인사에 당도한 길동은 먼저 주지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양 홍판서댁 자제입니다. 이 절에 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 백미 20석을 보낼 테니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주십시오. 스님들과 함께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러고는 절 안팎을 두루 살펴봤다. 뒷날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본거지로 돌아온 홍길동은 즉시 백미 20석을 해인사로 보냈다.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그날 내가 해인사에 먼저 올라가 일을 꾸며놓을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알겠는가? 홍길동이 말한 그날이 밝아왔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길동은 해인사로 향했다. 승려들은 홍길동 일행을 반겨 맞이했다. 길동은 주지를 불러 물었다. 제가 보낸 백미가 부족하진 않았는지요? 주지는 모자랄 리가 있냐며 너무도 황공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홍길동이 보낸 백미로 마련한 음식상이 나왔다. 길동이 윗자리에 앉았고 스님들은 제각기 상을 받았다. 모든 스님들이 감사하고 황공에 맞이 않았다. 그때였다. 홍길동은 슬그머니 작은 돌을 입에 넣고 깨물었다.
돌 깨무는 소리는 몹시 커 절간을 울렸고 좌중의 시선은 일시에 길동에게 쏠렸다. 난감해진 주지가 홍길동에게 다가와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길동은 일부러 큰 소리로 주지를 꾸짖었다. 당신들은 어찌 이리도 음식을 정갈치 못하게 만들었어? 이는 나를 깔보고 업신여겨 한 짓이 분명하렸다. 홍길동은 부하들에게 명령해 스님들을 한 줄로 묶어 꿇어앉혔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스님들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그때 마침 도적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절간의 모든 재물이 제 것인 양 마구 가져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그저 그 광경을 쳐다만 볼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걸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갔는데 3회 홍길동과 활빈당. 그는 관가를 향해 달렸다. 홍길동과 그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그는 다름 아닌 절에서 불이나 떼고 밥이나 짓는 잡부였다. 그는 홍길동 일당의 만행을 즉시 합천 관가에 알렸다. 합천 수령은 관군을 출동시켜 도적들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군 수백 명이 홍길동 일당을 뒤쫓기 시작했다. 관군이 해인사에 이르렀을 무렵 스님 하나가 고깔모자에 장삼을 입은 채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스님은 이렇게 외쳤다. 도적들은 저쪽 오솔길로 도망갔소. 나무 관세음보살. 관군들은 그 스님이, 아니 사실은 도수를 부려 스님으로 변장한 홍길동이 가르치는 대로 바람같이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날이 저무는 바람에 도적은 한 명도 잡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다. 길동이 부하들을 도망시키고 무사히 본거지로 돌아오니 이미 부하들은 절에서 약탈한 재물을 챙겨놓은 뒤였다. 도적들, 홍길동의 부하들이 모두 나와 길동을 반기며 고마워했다. 이에 길동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장부가 이만한 재주도 없이 어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는가? 그 뒤 홍길동은 스스로 호를 활빈당이라 지었다. 활빈당은 홍길동과 그 무리들의 조직을 이르는 별칭이기도 했다. 활빈당과 홍길동은 조선 팔도를 활개치며 각 도읍의 수령들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줬다. 활빈당과 홍길동은 백성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나라에 속한 재물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규약을 내걸었다. 다른 수많은 도적들도 홍길동이 뜻한 바를 알고 그를 따라 스스로 활빈당이 됐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하루는 홍길동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었다. 길동은 이렇게 역설했다. 현재 함경도 감사가 탐관오리로 유명하다고 한다. 기름짜내듯 재물을 착취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고 한다. 우리 활빈당이 이를 두고만 봐야 하겠는가?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홍길동과 활빈당은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나를 잡아 함경도 가명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은 따로따로 흩어져 들어가 함경 가명 남문에 불을 질렀다. 몹시 놀란 함경 감사와 관원들은 불을 끄느라 우왕좌왕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이 틈을 놓칠 홍길동이 아니었다. 홍길동과 수하의 수백여 무리들은 일제히 성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창고를 열어 돈과 곡식과 무기를 찾아내 북문으로 달아났다. 성 안은 마치 물이 끓어넘치듯 요란했다. 날이 밝자 함경감사는 뜻밖의 변을 당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놀라고 기가 막혔지만 도적대 체포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함경도 가명 북문에 방을 내붙였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함경감사 재물을 약탈한 자는 활빈당 두목 홍길동이다. 이에 함경감사는 군사를 총출동시켜 홍길동 체포작전에 돌입했는데 홍길동과 활빈당의 정의로운 약탈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길동은 돈과 곡식을 약탈한 뒤엔 둔가법과 축지법을 이용해 관원들의 추적을 따돌렸다. 하루는 길동이 그들 무리 활빈당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역설했다. 자, 들으시오. 우리가 합천 해인사를 쳐서 재물을 빼앗고 함경도 가맹을 뒤집어 돈과 곡식을 도적질했으니 이 소문이 장안에 파다할 것이오. 게다가 내 이름이 천지 사방에 붙었으니 이제 머지않아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자, 허니 그대들은 지금부터 나의 재주를 잘 봐두시오. 연설을 끝낸 홍길동은 즉시 지프로 허수아비 7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향해 주문을 외우고 혼백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7개의 허수아비가 이내 7명의 홍길동으로 바뀌었다. 7길동은 동시에 두 팔을 뻗어 크게 소리치며 한 곳에 모였다. 홍길동 7명이 한 곳에 모여 어지럽게 장난을 치니 어느 게 진짜 홍길동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가짜 홍길동 7과 진짜 홍길동까지 이렇게 8 홍길동은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 각각 부하 수백여 명씩 거느리고 다녔다. 그 중에 진짜 홍길동이 어디 있는지는 그 누구라도 알 수 없었다. 8길동은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을 쓰며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각 도읍의 창고를 털어 돈과 곡식을 하룻밤새 흔적도 없이 약탈했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뇌물꾸러미도 놓치지 않고 탈취했다. 조선 팔도의 각 도읍의 탐관오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도성엔 인정마저 끊길 정도였다. 전국은 활빈당과 홍길동으로 인해 소란스러움이 그치질 않고 있었다. 이에 각 도의 수령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전하, 홍길동이라 하는 대도가 나타나 능히 바람과 구름을 펼치는 도술법을 부려 각 도읍의 재물을 마구 약탈해가고 있나이다. 또한 한양으로 보낸 물품들을 탈취하는 등 그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나이다. 홍길동과 활빈당 일당을 잡지 못하오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우서는 좌우 포도청으로 하여금 그들을 체포토록 조치하여 주시옵소서. 상소문을 보고 크게 놀란 임금은 포도대장을 불러들였다. 임금은 팔도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모두 뜯어봤다. 그런데 팔도의 모든 도적들 이름은 한결같이 홍길동이었다. 그리고 그들, 즉 8 홍길동이 재물을 약탈해간 날짜를 짚어보니 한날 한시였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임금은 크게 놀라 이렇게 말했다. 홍길동이란 자의 용맹과 술법이 가히 그 옛날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치우라 해도 당하지 못하리로다. 제 아무리 신통하다 해도 어찌 신체가 팔도의 일시에 거할 수 있으며 어찌 한날 한시에 도적질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니 체포키 어려울 것이로되 좌우 포도대장은 군사를 이끌고 함께 나아가 홍길동과 그 무리를 체포토록 하라. 이때 우 포도대장 이흡이 나서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전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도적을 반드시 체포하겠나이다. 하오니 전하께서는 괴념치 마소서. 또한 좌우포도 대장이 어찌 동반에 출병을 하겠나이까? 우포도 대장인 소신 홀로 출병하겠나이다. 임금은 우 포도대장 이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흡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어 경북 문경에서 집합하기로 약속하고 출병을 했다.
그는 포졸 선원만을 대동하고 변장한 채 다니기로 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포도대장 이흡이 주막을 찾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년 하나가 나귀를 타고 와서는 이흡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 소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온 천하가 임금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온 백성이 임금님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생이 비록 촌에 살고 있으나 이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홍길동이란 도적이 팔도를 휘저으며 소란을 일으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제가 그놈을 잡지 못하는 게 분해서 이럽니다. 오, 그래? 기특한지고. 네가 이리도 기골이 장대하고 충직하니 나와 함께 홍길동이란 놈을 때려잡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놈을 잡고 싶었지만 용기와 힘을 가진 어른이 없어 그동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제가 어르신에 대해 잘 모르니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어르신의 힘과 재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년과 포도대장 이흡은 어느 높은 바위까지 올라가게 됐다. 소년은 바위 끝 벼랑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 있는 힘껏 발로 차서 저를 떨어뜨려 보십시오. 얘야, 그러다 큰일 난다. 지놈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내 발길에 어찌 안 떨어지겠어. 이흡은 온 힘을 다해 두 발로 힘껏 소년을 내려쳤다. 그때였다. 소년이 갑자기 뒤로 돌아앉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어르신은 참말로 장사십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시험했는데 저를 움직이게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르신께 차이니까 오장육부가 다 얼얼합니다. 어르신, 저를 따라오십시오. 분명코 홍길동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얘까지 왔으니 저 녀석 혼자 홍길동을 잡게 할 순 없지. 꼬마야, 천천히 좀 가. 나랑 같이 가야지. 소년은 앞장서서 뛰었다. 그리고 점점 첩첩산중으로 들어갔다. 포도대장 이흡은 헐떡이며 소년을 따라갔다. 앞서가던 소년이 갑자기 멈추더니 문득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가 바로 홍길동의 소굴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살피고 올 테니 어르신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갑자기 산골짜기를 따라 수십 명의 군졸들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느닷없는 군졸들의 출현에 놀란 포도대장 이흡은 다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내 군졸들에게 포박당하고 말았다. 네 놈이 바로 포도대장 이흡이란 놈이로구나. 우린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네 놈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다. 군졸들은 쇠사슬로 포도대장의 목을 올감했다. 혼이 빠진 포도대장 이흡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포도대장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어 주위를 둘러봤다. 주위에 웅장하고 광대한 궁궐의 풍경이 펼쳐졌다. 신비한 일이었다. 궁궐 입구엔 귀골이 장대한 장군들이 좌우에 도열해 있었고 옥좌엔 진노한 표정의 임금이 자리하고 있었다. 추상 같은 임금이 소리쳤다. 네 이놈! 너같이 변변치 못한 놈이 어찌 홍길동 장군을 잡으려고 하느냐? 네 놈을 지옥에 가두리라. 으흠! 포도대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소인은 인간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옵니다. 죄도 없이 잡혀왔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포도대장이 애걸복걸하자 그를 꾸짖던 임금이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 내가 바로 활빈당의 두령 홍길동이니라. 그대가 나를 잡는다기에 그대의 용맹과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내 친히 소년으로 변장해 그대를 여기까지 유인한 걸 진정 몰랐단 말이냐? 말을 끝낸 임금, 소년, 아니 홍길동은 부하들을 시켜 포도대장의 결박을 풀어주고 한 잔 술을 권했다. 그리고 점잖게 타이르기를 그대는 부질없이 좌충우돌하지 말고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혹여 나를 만났다 하면 죄를 추궁당할 것이니 발설친 마시고. 여봐라, 저자에게 술 한 잔을 더 주고 내보내도록 하라. 풀려난 포도대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길동의 조화가 신비롭고 놀랍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흡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가죽부대 속에 들어있단 걸 깨달았다. 간신히 가죽부대에서 탈출해보니 커다란 자루 3개가 나무에 걸려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포도대장은 자루 3개를 차례로 열어봤다. 그런데 자루 안에선 놀랍게도 자신이 데려왔던 부하 3명이 줄줄이 기어나왔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이게 뭔 조알이야? 우들이 떠날 적에 문경서 모이자였는데 여가 어디리야? 우들이 어째 여기로 왔디야? 야야야야야, 조카 말 좀 해봐 좀. 그들이 두루 살펴보니 그곳은 문경 땅도 그 어느 곳도 아니었다. 그곳은 바로 도성의 북쪽 북악산이었다. 이흡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어째 이곳으로 오게 됐느냐? 이 소인들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환하니 그 바람에 휩쓸려 여기까지 오게 됐구만요. 그러는 이 포도 대장님께서 어째서 여기까지 왔대요? 나야 뭐 어쨌든 너무도 허무맹랑한 일이니 그 누구에게도 발설치 말게. 알겠는가? 홍길동의 재주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으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아무튼 우리가 이대로 도성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야. 허니 서너 달, 아니 67달 기다렸다 들어가기로 하세. 임금은 팔도에 공문을 띄워 홍길동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홍길동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길동은 수레를 타고 도성의 대로를 왕래하거나 각 도읍에 거짓으로 공문을 띄워 쌍가마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또한 암행어사로 가장해 각 도의 탐관오리를 색출해 처단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에게 가짜 어사 홍길동 올림이라는 서찰을 보냈다. 길동의 서찰을 받은 임금은 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길동이란 놈이 팔도를 휘저으며 저리도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잡아오지 못하니 장차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홍길동이란 놈은 분명코 사람이 아닌 귀신일 것이다. 아니, 이런 폐단을 끼치는 게 아니겠는가. 그의 근본을 알면 쉽게 잡아들일 수도 있을 터. 여봐라, 조정 대신들 중 홍길동의 근본을 아는 이가 있느냐? 이에 한 대신이 나서서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모의 서자요 병저 좌랑 홍인영의 이복동생이옵나이다. 허니 당장 홍가 부자를 잡아들여 문초하시면 길동의 근본은 물론 놈의 본거지를 알 수 있을 것이옵나이다. 오, 그리하면 될 것을. 여봐라, 홍가 부자를 당장 잡아들이라.
홍길동전 4회 길동 벼슬에 오르다. 여봐라, 홍길동의 아비와 형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마침내 어명이 떨어졌다. 임금의 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은 의금부에 갇혔고 길동의 형 인형은 문초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임금은 홍인형을 직접 문초했다. 임금은 책상을 내리치며 인형을 꾸짖었다. 네 이놈! 길동이란 도적이 네 동생이라 하니 어찌 미리 단속하지 못하고 이리도 나라에 큰 재앙이 되게 만들었느냐? 듣거라. 만일 네가 동생을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부자의 충효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허니 놈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길동의 형 인형이 너무도 황공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다. 전하, 소신에게 미천한 아우가 있어오나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숨을 구해 멀리 달아난 지가 수십 년이기에 그 본고지는 물론 생사조차 알 길이 없사옵니다. 아우로 인해 신의 아비는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 이제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길동의 죄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소신이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나이다. 전하,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 우선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시어 소신 아비를 용서하시고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케 하오시면 소신 죽기를 각오하고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씻겠나이다. 임금은 길동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인형의 말에 감동했다. 그래서 즉시 홍대감을 사면하라는 명을 내렸다. 또한 인형에겐 오히려 경상도 감사를 제수해 승진을 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홍인영경, 내 그대에게 1년의 말미를 주겠노라. 그때까지는 경의 아우 길동을 기필코 잡아들이도록 하라. 인형은 그 즉시 길을 떠나 경상도 가명에 도착해 감사로 부임하고 각 읍에 방을 내부쳤다. 그 방의 내용은 이랬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근본 가운데 오륜이 으뜸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새나 짐승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임금과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불충불효를 하면 세상이 어찌 받아들이겠느냐. 임금께서 나를 특별히 경상감사에 임명하시고 즉시 너를 잡아 바치게 하셨다. 만약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쌓은 맑은 덕이 하루아침에 멸할 것이다. 이 어찌 가련하고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늙은 아버지의 앞날이 망극하고 원통하구나. 아우 길동은 부디 스스로 찾아와 사로잡히라. 방을 내걸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 사내가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경상도 가명에 나타났다. 사내는 감사 뵙기를 청했고 경상감사 홍인형은 사내를 맞이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사내는 다름 아닌 동생 길동이었다. 인형은 놀랍고도 기뻐 길동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길동아, 너는 어찌 이리도 불의요 불충을 저질렀느냐. 어찌 도적이 돼 세상에 피할 데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게냐. 임금께서 진노하시어 내게 너를 잡아들이라 명하셨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 길로 도성으로 들어가 순순히 어명을 따르도록 하여라. 경상감사로 자신을 체포할 임무를 띈 이복형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길동은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힘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 천한 몸이 예까지 온 것은 오직 아버지와 형의 위태로운 처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감님께서 애초에 천한 저를 위해 호부호양을 허락하셨던들 어찌 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허나 이미 지난 일,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저를 포박해 도성으로 압송하십시오. 홍길동은 굵은 밧줄로 포박당했다. 목엔 큰 칼이 씌워지고 발엔 족쇄가 채워졌다. 수레에 실린 길동은 호송 군사들에 둘러싸여 한양으로 압송됐다. 홍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구경꾼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팔도 각지에서 길동을 하나씩 잡아 8길동을 한꺼번에 올리자 조정과 도성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했다. 마침내 임금이 친히 국문하였다. 그런데 잡혀온 8명의 홍길동은 서로 다투며 이렇게 말했다. 에헤이, 난 홍길동이 아닐세. 자네가 진짜 홍길동 아니던가? 무슨 소리야? 자네가 진짜 홍길동이잖아. 난 가짜 홍길동이야. 이 광경을 지켜본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 즉시 홍대감을 부르라 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비만한 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홍대감이 불려 나왔다. 홍대감은 말하기를 소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어온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큰 숨을 토해낸 홍대감은 8길동을 향해 이렇게 꾸짖었다. 이놈들,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로 네 아비가 있거늘 네가 어찌 천고에도 없는 죄를 지었느냐. 죽어 맞다가. 홍대감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어이가 급히 뛰어와 처치를 했지만 아무 차도가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8길동은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 하나씩을 꺼내 아버지 홍대감의 입에 집어넣었다. 홍대감은 반나절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한편 8길동 중 어느 한 길동이 나서며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 소신이 본디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함이 한으로 맺혔나이다. 하여 집을 버리고 도적 무리에 들었으나 선량한 백성의 터럭 한올 건들지 않았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줬나이다. 바랍건대 전하께선 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에게 병조 판사를 제소하소서. 소신의 원한을 풀어주시면 신이 즉시 조선을 떠나리이다. 8길동이 한꺼번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얼마 뒤 그중 하나의 길동이 진언을 외우자 갑자기 허수아비 7이 바람을 따라 쓰러졌다. 그리고 길동이 갑자기 임금을 향하여 수없이 절하고 구름과 안개를 불러 공중에 오르더니 온데간데 없었다. 이를 지켜본 임금은 또다시 진짜 홍길동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팔도에 내려보냈다. 그러자 길동은 사대문 안에 스스로 방을 붙였다. 그 방의 내용은 이랬다. 요사스런 신하 홍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면 스스로 잡힐 것이다. 홍길동의 방은 조정까지 전해졌고 임금은 대신들을 모아 의논했다. 대신들 중 하나가 임금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도적은 잡지도 못한 채 도리어 도적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린다 함은 이웃나라의 얼굴을 못 들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옵니다. 전하,
길동의 형인 경상감사 홍인영에게 기왕에 홍길동을 체포하라 명을 내리셨으니 근본에도 제차 경상감사 홍인영에게 체포령을 내리심이 가한 줄 아래요. 이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엄명해 이르기를 들으라. 경상감사 홍인영은 도적 괴수 홍길동을 체포하라. 다시 한번 홍길동 체포의 어명을 받은 경상감사 홍인형은 두렵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우를 잡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불현듯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홍인형 앞에 나타났다. 길동은 형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의 진짜 아우 길동입니다. 형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이 아우를 결박해 도성으로 압송하십시오. 홍인형은 아우 길동의 말에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철없는 녀석아, 너는 나와 동기건을, 너는 어찌 아버지와 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이리도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이다지도 애달게 하느냐. 길동아, 네가 이제라도 진짜 길동의 몸으로 와서 스스로 잡히기를 원하니 형은 도리어 네가 기특한 아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내 아우 길동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홍인형은 길동의 왼쪽 다리를 유심히 살펴봤다. 과연 붉은 혈점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진짜 홍길동임을 확인한 홍인형은 부하를 시켜 길동을 포박하게 했다. 길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 팔다리를 포박당한 홍길동은 수레에 실려 건장한 장교 수십 명에게 철통같이 애워싸였다. 그래도 홍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죄인 홍길동을 태운 수레는 달리고 또 달렸다. 수레는 열흘 만에 도성에 다다랐다. 마침내 수레는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때였다. 길동이 몸을 한번 뒤척이자 그를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갔다. 다시 한번 뒤척이자 이번엔 수레가 부서졌다. 그러고 나서 길동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허공으로 떠올랐다. 공중에 떠오른 길동이 어느새 훌쩍 구름에 묻혀 날아가고 있었다. 얼이 빠진 호위 군사들은 멍하니 허공만을 바라볼 뿐 넋을 놓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사건 역시 임금에게 보고됐고 임금은 몹시 진노했다. 저런 고의한 천구에 이런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요? 임금의 분노에 눈치만 보던 대신들 중 하나가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전하, 일전에 홍길동의 소원이 병조판서를 한 번 하고 조선을 떠나는 거라 했사온지라 하여 이번에는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심이 어떠할지 이를 핑계로 사로잡으면 될 듯하옵나이다. 임금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임금이 명하기를 들으라.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직을 제수하노라. 신임 병조판서 홍길동이라고 적은 방이 사대문 각지에 붙었다. 그즈음 홍길동 역시 자신의 병조판서 제수 소식을 들었다. 이에 길동은 즉시 사모관대와 일품관리들만 두르는 서대를 허리에 두르고 상위직 관리가 타는 초헌을 의젓하게 타고 큰 길로 당당히 들어섰다. 그리고 관사 초입에 이르러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로 신임 병조판서 홍길동이다.
내 주상 전하의 성은에 감읍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다. 길동은 임금에게 공손히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아뢰다. 전하, 소신의 죄가 너무도 깊고 무거운데 도리어 전하의 천은을 입어 병조판서의 벼슬에까지 오르니 이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소신 이제 평생의 한을 풀었나이다. 하여 이만 돌아갈까 하옵니다. 이제 전하와 영원히 이별하고 조선 땅을 떠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 우선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 말을 마친 홍길동은 몸을 허공으로 솟구쳤다. 길동은 구름에 휩싸여 일시에 사라졌고 그가 가는 곳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임금이 이 광경을 보고 도리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홍길동의 신기한 체주는 고금에도 드물도다. 홍길동이 지금 조선 땅을 떠나겠다 하였으니 두 번 다시는 민폐를 끼칠 일이 없을 것이로다. 홍길동이 비록 도적이긴 하나 장부다운 호쾌한 심성을 가졌으니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라. 그 후 임금은 전국 팔도에 홍길동을 사면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그리고 홍길동 잡는 일을 거두라고 명했다. 이로써 홍길동은 자유의 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홍길동은 다시 도적대의 소굴로 돌아왔다. 이것은 활빈당 두령, 도적대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제자리로 돌아온 홍길동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긴히 다녀올 때가 있네. 허니 그대들은 아무데도 출입하지 말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라. 알겠는가? 홍길동은 즉시 몸을 솟구쳐 어디론가 향했다. 그곳은 남경, 즉 머나먼 남쪽 나라였다. 또한 제도라는 섬에 들어가 두루 다니며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두루 살폈다. 더구나 오봉산에 이르니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강산이었다. 700리 둘레의 오봉산은 기름진 논이 가득해 살기에도 아주 좋아 보였다. 홍길동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다. 내 이미 조선 땅을 뜨고자 했으니 여기로 와서 당분간 숨어 지내다 뒷날 더 큰 일을 도모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홍길동은 다시 허공을 날아 도적 소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활빈당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들으라. 그대들은 내가 정해주는 날 양천강에 가서 배를 많이 제작해 놓으라. 또한 내가 정해주는 날 한강에서 나를 기다리라. 내가 임금께 청해 벼 1,000석을 얻어올 것이니 그대들은 나와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 오회 큰 뜻을 가슴에 품고. 한동안 홍길동은 아무런 소란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그래서인지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의 병에도 차도를 보였고 임금 역시 별 근심 없이 정사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어느 달 밝은 가을밤이었다. 임금은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불현듯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옥피리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피리 소리가 그치자 허공에서 한 소년이 내려왔다. 소년은 임금 앞에 풀썩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놀란 임금은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신선나라의 동자가 아니신가? 인간 세상엔 왜 내려왔는고?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전하, 알아보시겠나이까? 소신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임금은 퍼뜩 놀라며 홍길동에게 이렇게 물었다. 홍길동이라고? 헌데 이리도 깊은 밤에 어찌 나를 찾아왔느냐? 홍길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소신 홍길동, 전하를 받들어 긴긴 세월을 모시려 했으나 전한 종의 몸으로 태어나 문으로는 홍문관에 진출할 길이 막혔고 무로는 선정관 벼슬길이 막혔사옵니다. 소신 천지 사방으로 떠돌며 관청에 폐해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은 것은 전하께서 신의 처지를 알아주시기 바랬기 때문이었나이다. 이제 신의 소원을 풀어주셨사오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날까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벼 천석을 한강으로 실어다 주시면 이제 수천 명의 목숨을 보전하겠으니 전하의 넓으신 은덕을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홍길동은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새가 날아가듯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임금은 역시 홍길동이라며 길동을 칭찬하여 날이 밝자 곧바로 벼 천석을 보내게 하였다. 그 이후 홍길동에 의한 폐단은 일절 사라졌고 조선 팔도 모두가 태평하기만 했다. 길동이 마침내 벼 천석을 얻어 싣고 3,000명의 도적을 거느리고 조선을 떠나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갔다. 제도에 수천 채의 집을 짓고 농사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무기 창고도 지었고 틈틈이 군법도 연습했다. 병사는 잘 훈련됐고 양식도 풍족했다. 행복한 나날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홍길동이 화살촉에 바를 약재를 구하기 위해 망당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다 낙천이란 땅에 이르게 됐다. 낙천엔 백룡이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다. 백룡의 딸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라 부모가 애지중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천지가 아득해지더니 백룡의 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백룡 부부는 몹시 슬퍼하며 거금을 들여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딸의 종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백룡 부부는 딸의 실종을 만천하에 소문내기로 했다. 백룡은 누구든 내 딸을 찾아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으며 그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백룡 딸의 실종 소식은 홍길동에게까지 전해졌다. 길동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길동이 망당산에 이르러 약초를 캐며 깊이 들어가다 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때 문득 사람 소리가 들렸다. 길동은 등불을 밝혀 그곳으로 가봤다. 그곳엔 언뜻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닌 미물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다. 그 미물은 울동이라 불리는 괴이한 짐승이었다. 홍길동은 몸을 감추고 울동을 향해 활을 쏘았다. 울동의 우두머리가 화살에 맞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모두 달아나 버렸다. 안심한 길동은 산에서 잠이 들었고 날이 밝자 또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괴물, 즉 울동 3마리가 나타나더니 길동에게 다가왔다. 울동은 입을 열어 길동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느냐?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의술을 제법 안다. 이곳에 선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길동의 말에 미물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대꾸했다. 우린 여기 산 지 오래됐다. 헌데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지난밤 잔치를 하던 중 하늘에서 재앙을 내려 위독하게 되었다. 그대가 의술을 안다니 우리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주겠다. 미물의 말을 듣고 홍길동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젯밤 내 화살을 맞은 게 이놈들의 왕이었군. 길동은 울동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울동의 왕이라는 미물의 처소로 길동을 안내했다. 고운 색칠을 한 울동 왕의 집은 넓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집 한가운데 흉악한 미물 하나가 누워 신음을 하고 있었다. 울동 왕은 홍길동을 보고 몸을 뒤척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와줘서 고맙소. 그대를 만난 건 하늘의 뜻이니 그대는 재주를 아끼지 말고 나를 살려내시오. 홍길동은 울동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속을 다스릴 약을 쓰고 다음엔 상처를 다스릴 약을 쓰는 게 좋을까 하오만. 미물들의 왕 울동이 홍길동의 제안을 허락했다. 길동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따뜻한 물에 타 그에게 먹였다. 그것은 독약이었다. 독약을 마신 울동왕은 잠시 뒤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미물들이 한꺼번에 길동에게 달려들었다. 홍길동은 신통수를 부려 울동들을 물리쳤다. 그러자 젊고 예쁜 여자 둘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들은 울고 있었다. 그중 한 여자가 길동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요괴가 아닙니다. 요물에게 잡혀온 사람입니다.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저희를 사람들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길동은 불현듯 백룡이란 이름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사연을 물으니 한 여자는 백룡의 딸이었고 또 한 여자는 조철이란 사람의 딸이었다. 홍길동은 두 여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했다. 백룡의 딸과 조철의 딸, 처녀 둘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온 홍길동은 그녀들을 부모에게 무사히 데려다 줬다. 죽은 줄 알았던 딸들을 찾은 그녀의 부모들은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딸을 찾아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대로 홍길동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홍길동의 첫째 부인은 백소저였고 둘째 부인이 조소저였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하루아침에 아내 둘을 얻었고 두 집 식구를 거느리게 된 것이다. 홍길동은 두 아내를 데리고 남경 땅 제도로 다시 들어갔다. 제도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반겨 맞으며 축하를 해줬다. 어느 날 홍길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의 운행을 유심히 살펴보던 길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길동을 지켜본 아내가 어떤 연유로 슬퍼하시냐고 물었다. 길동은 탄식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으니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게 없을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이요. 날마다 부모의 안부를 몰라 밤낮으로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는데 아까 건상을 보니 아버님께서 병환이 위중하여 세상을 버리게 되셨고 지금 내 몸이 만리밖에 있으니 거기까지 어찌 가야 할지. 아버지. 이 말을 듣고 길동의 두 아내는 물론
제도의 모든 이들이 슬퍼했다. 이튿날 새벽같이 홍길동은 월봉산으로 향했다. 길동은 월봉산 제1의 길지에 터를 잡아 묘자리를 꾸몄다. 묘자리 앞엔 왕릉에나 씀직한 거대한 성물도 세웠다. 산에서 내려온 길동은 큰 배 한 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겐 이런 당부를 했다. 그대들은 조선국 서강 강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고 나서 홍길동은 머리를 삭발하고 스님으로 위장했다. 배를 탄 홍길동은 부지런히 노를 저었다. 조선 땅을 향해서. 그즈음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은 위중한 상태였다. 어느 날 홍대감은 부인 유씨와 큰아들 인형을 불러 힘겹게 입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길동이 생사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한이로다. 길동이가 만일 살아 돌아온다면 인형아, 너는 적자와 서자를 분별치 말고 그 원한을 풀어주어라. 길동이를 부탁한다. 이렇게 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은 한많은 생을 마치고 말았다.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면서도 장례치를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홍대감의 묘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인 하나가 다가와 어떤 스님이 대감님을 조문하려고 찾아왔다는 말을 전했다. 큰아들 인형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스님을 모셔오라고 일렀다. 마침내 스님 하나가 대문으로 들어서더니 앞마당에 풀썩 엎드렸다. 그러더니 대성통곡하며 슬피 우는 것이었다. 홍대감집 사람들은 그 연유를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바탕 크게 목 놓아 온 스님은 인형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형님, 어찌 아우를 몰라보십니까? 이 말에 인형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틀림없는 자신의 동생 길동이었다. 인형은 길동을 붙들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진정 내 아우 길동이더냐?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아버님께서 생전에 늘 너를 생각하여 잊지 않으셨는데 왜 이제야 왔느냐? 무심한 녀석. 홍인형은 동생 길동을 반겨 맞이했다. 인형은 길동의 손을 이끌어 내당으로 들어갔다. 내당에는 홍대감의 정실부인 유씨와 길동의 생모 춘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길동의 생모 춘섬이 길동에게 이렇게 물었다. 길동아, 네가 어찌 중이 돼 다니느냐? 소자, 조선 땅을 떠나 어쩌다 보니 머리 깎고 중의 신세가 됐습니다. 허나 중노릇을 하면서 지맥을 살피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려고 명당을 구해놨으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길동의 형 인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네 효심이 갸륵하구나. 이제 장례치를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다음 날 홍대감의 발인일이 밝아왔다. 길동은 아버지의 관을 운구해 서강강변에 도착했다. 길동의 생모 춘섬과 형 인형도 길동의 뒤를 따랐다. 강가엔 미리 길동이 지시한 대로 배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실은 배는 유유히 강물 위로 떠갔다.
그리고 어느덧 배는 어느 강가에 도착해 닻을 내렸다. 강가에 배 수십 척을 대고 기다리던 홍길동의 부하들이 길동 일행을 반겨 맞았다. 수십 척의 배가 노를 저어 나갔다. 그 광경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머자나 그들은 제도에 도착했다. 멀리 길동이 꾸며놓은 홍대감의 맷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맷자리에 다다르자 인형은 주변 산세를 자세히 살폈다.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가 웅장광대한 명당 중의 명당이었다. 길동의 지혜와 재주에 탄복한 인형은 다시 한번 길동을 칭찬했다. 그들 일행은 홍대감을 안장해 봉분을 쌓아 묘소를 조성했다. 길동 덕에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인형은 뿌듯했다. 그들 일행은 길동의 처소를 둘러보기 위해 길동의 집으로 향했다. 생모 춘섬은 길동이 혼례까지 치러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며 길동을 크게 칭찬하고 몹시도 기뻐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흘러갔고 길동은 어머니, 형과 함께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형과의 이별의 날이 밝아왔다. 길동은 형에게 작별을 고했다. 인형은 아버지 산소를 잘 돌보라는 당부를 하고 길동과 헤어졌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인형은 어머니에게 그간의 전후 사정을 낱낱이 고했다. 인형의 어머니 유씨 부인은 그저 신기해할 따름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홍길동은 아버지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3년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활빈당 무리와 영웅 호걸들을 모아 무예를 연마하는데도 여념이 없었다. 또한 농사도 정성껏 지었다. 군사들은 잘 훈련됐고 양식도 풍부했으니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래도 길동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율도국 생각 때문이었다. 율도국은 기름진 들판이 수천 리에 이르고 산천 경계가 수려한 물 맑고 인심 좋은 실로 하늘이 내린 살기 좋은 나라였다. 율도국은 길동에겐 그야말로 이상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길동은 늘 율도국을 염두에 두고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그 큰 뜻은 다름 아닌 율도국 정벌이었다. (6회) 길동 새나라를 세우다. 이때 율도왕은 술과 여색에 빠져들어 정치를 돌보지 않고 매일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있었다. 간신히 틈을 타서 일어나고 조정이 어지러워 백성들이 서로 죽이니 지식 있는 사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며 난을 피하고 있었다. 길동은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 제도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힘주어 이렇게 외쳤다. 나 홍길동은 율도국을 정벌하고 말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따르겠는가? 홍길동은 그날로 율도국을 향해 진군했다. 홍길동이 스스로 선봉장이 됐고 후군장으로 마숙을 임명했다. 정예군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다. 홍길동과 그의 군사들은 드디어 율도국에 도착했다. 율도국의 요충지 철봉산이 눈에 들어왔다. 율도국의 태수 김현충은 난데없는 대군과 말대가 몰려오는 걸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싸움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홍길동과 그의 대군은 격렬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다. 율도국 태수 김현충도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서 싸웠다. 성동격서의 양상으로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 와중에 홍길동과 율도국 태수 김연충이 맞닥뜨렸다. 홍길동이 칼을 빼들었다. 김연충도 칼을 뽑았다. 그들은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김연충은 홍길동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홍길동은 단칼에 김연충을 베었다. 길동이 율도국 대장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홍길동 대군을 고무시켰다. 마침내 홍길동 대군은 율도국 최대의 요충지 철봉산을 점령했다. 철봉산으로 진군하는 홍길동 대군을 보고 율도국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홍길동이 나서서 안심시키자 백성들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홍길동은 충복 최철에게 철봉산 사수를 명령했다. 그리고 대군을 지휘해 곧바로 율도국 도성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율도국 왕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이랬다. 활빙당 행수 의병장 홍길동은 이 글을 율도의 왕에게 붙이노라. 무릇 임금이라 함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오 천하 모든 백성의 임금이다. 나 홍길동은 하늘의 명을 받아 군사를 일으켜 먼저 철봉산을 무너뜨리고 물밀듯이 율도로 쳐들어갈 것이다. 허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다면 일찍이 항복해 차라리 살아남기를 도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니라. 율도의 왕은 홍길동의 포고문을 읽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율도국 천하의 요새 철봉산을 그리도 믿었거늘 벌써 저들 손에 넘어갔단 말인가? 이제 저들과 맞서 어찌 싸우리오? 결국 율도의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홍길동을 찾아왔다. 그리고 홍길동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했다. 홍길동은 항복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홍길동은 대군을 거느리고 승전고를 울리며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베풀어 군사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다음 날 홍길동은 율도로 입성했다. 성 안으로 들어간 홍길동은 백성들을 평정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각 도읍에 사면령을 내리고 죄수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그리고 나라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배불리 먹였다. 그러자 율도의 모든 백성들은 홍길동의 큰 덕을 치하에 맞이 않았다. 결국 율도국 백성들은 홍길동을 새 왕으로 마땅히 맞아들였다. 마침내 홍길동은 율도국의 국왕에 등극했다. 그리고 홍길동은 이렇게 공포했다. 들으라! 율도의 선왕을 의령군에 봉하노라. 또한 마숙을 좌의정에 최철을 위정에 봉하노라. 그리고 아버지를 추존해 태조대왕으로 봉했고 능을 현덕능으로 격상시켰으며 생모 춘섬을 왕대비에 큰어머니 유씨 부인을 대왕대비에 봉했다. 또 장인인 백룡은 부원군에 봉하고 첫째 부인 백씨를 중전왕비에 둘째 부인을 정숙비에 봉했다. 그리고 큰 전적을 세운 부하들을 가려 병조 판서 대장군 등으로 봉해 병사를 총괄하게 했다. 홍길동은 공을 세운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각각 높은 벼슬을 내렸다. 그러자 조정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할애를 했다. 어느덧 새해가 흘러가고 있었다. 홍길동이 왕위에 오른 뒤 율도국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홍길동 왕이 베푼 큰 덕이 온 나라에 퍼져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루는 홍길동 왕이 장인인 백룡, 부원군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조선 임금께 마음에 품은 감사의 생각을 적어 표문을 올리려 합니다. 허니 부원군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홍길동은 이렇게 당부하고 표문, 즉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임금에게 올리는 글과 자신의 본가인 홍씨 가문으로 띄우는 서찰을 백룡에게 전했다. 홍길동의 장인 백룡은 표문과 서찰을 갖고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에 도착한 백룡은 먼저 표문을 임금에게 올렸다. 표문을 읽은 임금은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게 감사할 일이 무에 있다고. 홍길동은 참으로 기이한 인재로다. 가히 조선 제일의 인물이로다. 임금은 멀리 있는 홍길동을 대신해 형 홍인형에게 감사의 친서를 보내왔다. 인형은 임금의 친서를 아우 길동에게 전하기 위해 품 안에 고이 간직했다. 인형은 이런 사실을 어머니 유씨 부인에게도 알렸다. 사연을 들은 유씨 부인은 이런 말을 했다. 고마운 일이로구나. 예, 아범아. 네가 주상 전하의 친서를 길동이에게 전하러 갈 때 이 어미도 데려가다오. 아휴, 길동이는 어찌 살고 있는지. 가여운 것. 홍인형은 노모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인형은 못 이기는 척 노모 유씨 부인을 모시고 율도국을 향해 떠났다. 홍인형과 유씨 부인은 여러 날 만에 율도국에 도착했다. 형 큰어머니와 해후한 길동은 기뻐 맞이하며 그들을 위해 향연을 베풀어 융숭하고 정성스럽게 접대했다. 인형이 전해준 임금의 친서를 읽고 나서 길동은 임금에게 근심을 끼쳤던 지난날을 추억하고 잠시 회한에 젖었다. 며칠 동안 형과 유씨 부인, 생모와 즐겁게 지낸 어느 날, 유씨 부인은 덜컥 병을 얻고 말았다. 그리고 유씨 부인은 며칠을 앓다 세상을 뜨고 말았다. 길동은 유씨 부인을 태조대왕으로 봉해진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고 능을 조성하였다. 모친 상을 치른 홍인형은 길동과 작별해 본국 조선으로 돌아왔다. 홍인형은 조선에 돌아와 임금에게 그간의 일을 보고했다. 이에 임금은 모친 상을 당한 인형을 위로하고 길동의 안부도 물었다. 홍길동의 소식을 들은 임금은 길동과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홍길동의 나라 율도국의 태평성대는 계속되고 있었다. 홍길동이 나라를 세운 지도 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홍길동의 나이도 50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홍길동 왕의 모후 왕대비가 승하했다. 즉 길동의 생모 춘섬이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그때 73이었다. 홍길동은 몹시도 슬퍼하며 국모의 예를 갖춰 장례를 지냈다. 길동은 생모 역시 아버지와 유씨 부인이 묻힌 현덕능에 안장했다. 길동의 효성에 신하와 율도의 온 백성들이 감동해 맞이 않았다. 어느덧 길동 나이 72이 됐다. 홍길동 왕은 슬하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다. 장자 현은 길동의 풍채와 태도를 지닌 터라 신하와 백성 모두가 산봉우리처럼 우러렀다. 홍길동은 장자 현을 태자에 봉했다. 그리고 태자 책봉을 기념해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태평연회를 베풀어 조정 대신들과 즐기던 홍길동은 술에 취해 칼을 잡고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이런 것이었다. 칼을 쥐고 오른편에 비스듬히 기댔니 남쪽 큰 바다는 몇만 리 바뀌던가 봉황이 날아가니 회오리 바람이 이는구나. 춤추는 소매는 바람 따라 휘날리니 해 돋는 동쪽과 해 지는 서쪽이로세. 어지러운 세상을 쓸어버리고 태평성대에 이뤘으니 상서로운 구름이 일고 상서로운 별이 비치는도다. 용맹한 장수가 사방을 지키니 도적이 국경을 엿볼 리 없도다. 율도국 도성 30리 밖엔 월영산이란 신비의 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월영산에선 예로부터 신선이 득도한 자취를 가끔 볼 수 있었다. 중국 진나라의 가릉이란 사람이 연금술을 실험했던 부엌도 있었고 중국 설화에 나오는 마고라는 선녀가 승천했다는 바위도 있었다. 월영산은 기이한 화초와 한가로운 구름이 늘 머무는 곳이기도 했다. 홍길동은 월영산의 산수를 무척이나 좋아하여 왕위마저 태자에게 물려주고 거처를 아예 월영산으로 옮겼다. 홍길동은 월영산에 누각 세간을 지어 중전 백시부인과 함께 거처하기로 했다. 홍길동은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늘과 땅의 전기만을 마시며 신선이 되는 도를 배웠다. 새로 율도국 왕위에 오른 현은 한 달에 3번씩 부왕인 홍길동 대왕에게 문안을 드리기 위해 월영산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천둥번개가 천지를 뒤흔들고 오색구름이 월영산을 감싸 안았다. 이윽고 천둥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벗겨지더니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고고한 학의 울음소리가 자자했다. 세왕이 크게 놀라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월영산에 올라가 보니 선왕 홍길동의 행방이 묘연했다. 홍길동의 아들 현은 절망하고 말았다. 현은 허공을 향해 목청껏 아버지를 불러봤다.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현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수십여일이 흘러가고 말았다. 그러나 홍길동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하기만 했다. 홍길동의 아들 현왕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홍길동 대왕과 어머니 백대비의 신위를 모셔 시신 없는 거짓 장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선왕과 대비의 두 사람의 가신위, 즉 거짓 신위가 현덕릉에 모셔졌다. 이를 지켜본 율도국의 어느 대신은 한탄하며 이렇게 외쳤다. 아, 율도국의 아버지 홍길동 대왕마마는 선도를 닦아 백일승천하셨도다. 홍길동은 율도국을 새로 세워 30여 년을 다스렸다. 홍길동이 율도국을 다스리는 동안 조정은 안정됐고 대소신료들은 홍길동 왕을 믿고 따르며 존경했다. 율도국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흥겨운 태평가를 부를 수 있었다. 홍길동은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덕으로 보살폈다. 홍길동 사후 성군 홍길동의 은총과 복덕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홍길동의 자손들은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한편 홍길동의 이복형 홍인형은 병조 판서와 홍문관 교리와 수찬을 거쳐 마침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영의정 자리에 올랐다. 홍길동의 사촌들 역시 삼정승, 육판서를 두루 지내니 그 명예와 영화가 온 나라에 자자했다.
홍길동의 형 홍인영은 부모님 묘소에 성묘도 하고 싶었고 아우인 길동이 무척이나 보고 싶어 슬퍼에 마지 않았다. 하지만 홍길동의 율도국은 너무도 먼 나라였다. 율도국은 머나먼 남쪽 나라였고 신화 속의 이상향일 뿐이었다. 홍인형은 율도국에 갈 수 없는 아쉬움과 아우 홍길동을 만날 수 없는 애절함을 담아 이런 글을 지었다. 아, 아름답도다. 길동이 행한 일들이여. 자신이 원한 것을 흔쾌히 이룬 장부 중의 장부로다. 비록 천하게 태어났으나 가슴에 쌓인 원한을 풀어버렸도다. 효성과 우애를 다 갖추어 한 몸의 운수를 당당히 이뤘으니 망고의 희한한 일이기에 후세 사람들에게 홍길동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는 바이다. 출연 김연아, 최정우, 박종희, 유경선, 각색 박용범, 사운드 디자인 최은정, 연출 노희영, 제작 오디언.